믿었던 사람에게 처참하게 배신당하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약혼녀와 내 모든 사업 비밀과 치부를 공유하던 동업자가 내 침대 위에서 나를 비웃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90%의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거나 주먹을 휘두르겠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단 5초 만에 깨달았거든요. 감정적인 대응은 나를 망치지만 차가운 증거는 그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치정극이 아닙니다. 밑바닥 제로에서 시작해 연순이익 4억의 회사를 일궈낸 한 남자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뒤통수를 친 배신자들을 법과 시스템으로 어떻게 처절하게 응징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도 만약 비슷한 처지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감정이 아니라 지능으로 이기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날따라 현장 일이 예상보다 일찍 마무리되었습니다. 수도권 오피스 빌딩에서 대형 칠러가 터지는 바람에 전쟁 같은 하루를 보냈죠. 38도에 육박하는 찜통 같은 기계실에서 땀에 절어 컴프레서를 교체하고 냉매 라인을 청소하느라 온몸은 오일 범벅이었고 셔츠는 피부에 진득하게 달라붙어 불쾌감이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약혼녀 선의를 놀라게 해줄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비싼 오마카세라도 데려가면 좋아하겠지. 이런 순진한 생각을 하며 평소보다 3시간 일찍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된 데이트 한 번 못한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하지만 집 앞 드라이브웨이에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낯익은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제 전용 주차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제 사업 파트너이자 형제라고 믿었던 도윤의 차였습니다. 이 시간에 도윤이가 왜 여기 있지? 급한 결제 서류라도 가져왔나? 의구심을 누르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평소와는 다른 거실의 공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제가 사준 적 없는 아주 관능적이고 무거운 향수 냄새가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거실 조명은 유난히 따뜻하고 아늑하게 켜져 있었고 이태리 가죽 소파 위에는 도윤의 넥타이가 허물벗듯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한가운데 마치 누가 봐도 급하게 감추려다 실패한 듯한 임신 테스트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선명한 빨간 두 줄.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영하로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선희는 입술 화장이 다 번진 채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고 도윤은 태연하게 셔츠 단추를 하나씩 채우며 안방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미안함이나 당혹감은커녕 오히려 결국 알게 됐네라는 듯한 뻔뻔하고 당당한 표정이었죠.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나 임신했어.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히는 순간 지난 7년 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 제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녹슨 포터 한 대와 도박 비디 100만 원에서 시작해 하루 14시간씩 현장을 뛰며 일궈낸 성공이었습니다. 선희를 위해 해준 삶. 700만 원짜리 맞춤 약혼 반지. 이미 계약금만 900만 원을 넣은 제주도 리조트 예식장. 그리고 우리가 함께 꿈꿨던 모든 미래가 단 1초 만에 쓰레기통으로 처박혔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도윤의 태도였습니다. 내 애야, 형, 미안하게 됐다. 그런데 우리 사업도 있고 성인답게 해결하자. 순간적으로 눈앞이 붉게 변하며 테이블 위에 대리석 스탠드를 들어 저 면상을 박살내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 하나하나가 대가를 치르며 배운 교훈을 속삭였습니다. 지훈아, 짐승처럼 굴지 마. 인간은 시스템으로 죽이는 거야.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조용히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머릿속은 이미 차갑게 식어 복수의 경로를 초당 수백 미터 속도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임신했구나. 축하해. 제 목소리는 제가 들어도 소름 끼칠 정도로
평온하고 건조했습니다. 제 반응에 오히려 두 사람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훈아, 화 안 나? 우리 상담이라도. 선희의 가식적인 눈물을 뒤로하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5분 준다. 안 나가면 주거 침입으로 경찰 부를 거야. 도윤은 끝까지 우리 사업이 더 중요하지 않냐며 영업용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저는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셋, 둘. 결국 도윤은 겁쟁이처럼 제 차 열쇠를 챙겨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지훈은 차갑게 뒤를 돌아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절망과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한 두 사람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차를 몰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비싼지 일어난 장까지 처절하게 계산서를 청구하겠다고 말이죠. 여러분, 배신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울거나 술을 마시는 게 아닙니다. 바로 기록과 증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제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행복을 위해 땀 흘리던 지훈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합법적으로 도려낼 도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복수의 첫 단계는 그들이 상상도 못한 곳, 바로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돈과 권리를 하나씩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지훈이 향한 곳은 동업 계약서를 작성했던 변호사의 사무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전쟁의 결정적인 탄약을 보관하고 있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장소였죠. 과연 그곳에서 지훈이 발견하게 될 도윤의 또 다른 추악한 비밀은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기다려주세요. 배신의 대가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이런 한 장 남기지 않고 털어낼 자신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집을 나설 때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그보다 더 냉혹한 기계처럼 돌아가고 있었죠. 선희와 도윤, 두 배신자를 제 눈앞에서 치워버린 뒤 제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 대학 시절부터 막노동판을 함께 굴렀던 절친한 친구 민석의 좁고 허름한 자취방이었습니다. 야, 너 꼴이 왜 이래? 누구 장례식이라도 치르고 왔냐?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민석의 걱정. 어린 물음에 저는 대답 대신 땀과 냉매 오일에 절은 셔츠를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목격한 지옥 같은 광경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민석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는 차가운 맥주 한 캔을 제 손에 쥐어주며 씁쓸하게 웃더군요. 지훈아, 그거 알아? 선희가 너 몰래 도윤이랑 잠자리한 거. 그거 그냥 충동적인 거 아니다. 내가 보기엔 보험이야. 내 통장 잔고는 불어나는데 현장에서 뼈 빠지게 고생만 하니까. 옆에서 입 잘 터는 도윤이가 결국 이 회사는 내가 먹는다라고 꼬드겼겠지. 민석의 그 말이 제 심장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제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했던 치밀한 기만이었던 겁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저는 민석의 방식탁을 자료실 삼아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년간의 법인 카드 명세서, 이메일 수발신 내역, 그리고 회사 공용 클라우드에 저장된 모든 기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눈이 빠질 것 같은 통증이 밀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직하지 못한 서류 더미 사이에서 배신의 악취가 진동하는 진실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먼저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건 법인카드 정산 내역이었습니다. 제가 부천의 빌딩 옥상에서 한여름 땡볕을 받으며 실외기를 붙잡고 자정까지 씨름하던 날, 도윤은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강남의 고급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80만 원을 긁었습니다. 고객 접대라는 명목이었지만 그날 해당 업체의 담당자는 휴가 중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강원도 정선 카지노 리조트 계약을 따내기 위해 제안서를 밤새 수정하던 시기 도윤은 법인카드로 선희의 개인 트레이너 비용을 결제하고 심지어는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명품 편집숍에서 정산 불가능한 항목들을 소모품비로 둔갑시켜 처리했습니다. 하나하나 대조해보니 그 금액이 자그마치 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직원의 보너스가 될 수도,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할 자금이 될 수도 있었던 회사의 피 같은 돈이 그들의 불륜 유흥비로 증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손을 떨며 그 영수증들을 날짜별로 정리해 배반의 서류 폴더에 박아 넣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메일 내역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도윤은 제가 현장에서 기술적인 문제로 씨름하는 동안 고객들에게 자신을 전략적 비전을 가진 실질적 대표로 포지셔닝하는 치밀한 작업을 해왔더군요. 잠재 고객들에게 보낸 메일 중 한 통이 제 시선을 멈추게 했습니다. 박지훈 파트너는 기술 실행 면에서는 훌륭하지만 비즈니스 확장성이나 전략적 판단력은 부족합니다. 리조트 사업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제가 주도권을 쥐고 갈 예정이니 모든 중요 결정은 저에게 직접 연락해 주십시오. 기가 막혔습니다. 컴프레서의 구조조차 제대로 모르는 인간이 제가 현장에서 쌓아올린 신뢰를 뒤에서 갉아먹으며 저를 단순한 기술자로 전락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회사 공용 계정으로 선희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에는 지훈이는 오늘도 야근이라니까 걱정 마. 곧 우리 세상이 올 거야 같은 역겨운 대화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제가 이렇게까지 자신의 뒤를 캘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평소 제가 서류 작업보다는 현장을 우선시한다는 점을 악용한 그 뻔뻔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석은 옆에서 서류를 같이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새끼는 동업자가 아니라 기생충이었네. 야, 지훈아, 이거 다 들고 변호사한테 가자. 이건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야. 업무상 횡령의 배임, 신인 의무 위반까지 아주 종합 선물 세트라고. 민석의 응원에 저는 다시 한번 투지를 불태웠습니다. 저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집행관이 되기로 했습니다. 상업용 냉난방 시스템, HVAC 설계 도면을 그릴 때처럼 저는 그들의 몰락을 위한 법적 구조도를 그렸습니다. 횡령 증거는 일원 한 장 틀리지 않게 엑셀로 정리했고 기만적인 이메일은 전부 공증 수준으로 캡처해 두었습니다. 변호사는 제 자료를 보더니 눈을 빛내더군요. 이 정도면 동업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차고 넘칩니다. 도윤 씨가 가진 40%의 지분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건 시간 문제겠는데요. 하지만 저는 단순히 그를 회사에서 쫓아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저질러온 악행, 그리고 선희와 함께 짜왔던 그 추악한 각본을 대중과 법 앞에 발가 벗겨야만 했습니다. 저는 민석의 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도윤이 관리하던 거래처 리스트를 뽑았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흘린 땀방울이 그들의 거짓말에 오염되게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전쟁의 서막은 이미 올랐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영업용 자신감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믿겠지만 제가 준비한 이 배반의 서류들이 그의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제가 만든 이 완벽한 덫으로 그를 유인할 차례입니다. 그가 제 발로 주거 침입의 함정에 빠지게 될 그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도윤은 자신이 저지른 횡령과 기만의 대가가 얼마나 처절할지 상상이나 하고 있을까요? 다음 단계는 그들이 가장 안심하고 있을 때 가장 아픈 곳을 타격하는 것입니다. 지훈은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그들을 파멸로 이끌 무인 감시 카메라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노력을 훔치려 한다면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대신 더 차갑게 서류를 뒤지십시오. 진실은 항상 숫자에 숨어 있으니까요. 지훈의 복수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십시오. 사실 여러분, 동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가면을 쓰고 여러분의 노력을 갉아먹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제가 이번에 민석의 집에서 밤을 새우며 찾아낸 자료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고통의 기록이었죠. 여러분이 만약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동업을 준비 중이라면 제발 법인 카드 명세서와 이메일 수발신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세요. 에이, 설마 내 파트너가 라는 그 안일함이 여러분의 목을 칠 칼날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민석과 함께 자료를 정리하던 중 저는 도윤이 단순히 돈만 빼돌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회사 내부의 공정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완벽하게 시공해 놓은 시스템에 대해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박지훈 사장이 이번에 좀 서둘러서 마무리가 불안하다. 내가 따로 점검팀을 보낼 테니 걱정 말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했더군요. 그리고 그 따로 보낸 점검팀의 비용까지 회사 돈으로 처리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신이 해결사 노릇을 하며 고객의 신뢰를 독점하려 했던 겁니다. 이 모든 게 제가 옥상에서 땀 흘리는 동안 벌어진 일들입니다. 민석은 제 노트북 화면을 보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이놈은 진짜 창의적으로 미친놈이다. 횡령의 기술로 책을 써도 되겠어. 민석의 농담에도 제 가슴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저는 도윤이 즐겨 쓰던 그 매끈한 영업용 미소 뒤에 숨겨진 썩은 냄새를 이제야 제대로 맡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히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배신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달콤한 목소리로 다가옵니다. 선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사준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도윤과 함께 정선 리조트 스위트룸에서 주말을 보낸 내역이 법인 카드 청구서에 찍혀 있더군요. 그날 저는 현장 사고 수습하느라 잠 한숨 못 자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 정도면 배신을 넘어선 모욕 아닙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모은 이 방대한 증거들은 이제 법정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지워버릴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도윤이 주장하던 사업 기여도 웃기는 소리죠. 그가 한 일이라곤 회사의 돈을 빨아먹고 저를 비방하며 고객을 기만한 것뿐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낱낱이 밝혀내어 그가 업계에서 영원히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 작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이 증거들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가공했는지, 변호사와 어떤 전략을 짰는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도움이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했던 법적 가이드라인을 공유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배신자들은 여러분이 침묵하고 고통받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영리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지훈은 민석의 집을 떠나 자신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집이 아니라 배신자들을 가둘더딥니다. 제가 설치한 클라우드 카메라가 그들의 모든 대화와 행동을 기록할 것이고 저는 그 현장에서 도윤의 뻔뻔한 민낯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겁니다. 과연 도윤과 선희는 지훈이 돌아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지훈이 준비한 이 배반의 서류가 터져 나왔을 때 그들의 얼굴은 어떻게 일그러질까요? 여러분의 응원이 지훈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복수극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 없는 세상을 위해 저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배신자들에게는 단 1원의 자비도 베풀지 않는다는 제 원칙.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말이죠. 이제 진짜 전쟁을 시작하러 갑니다.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 민석의 자취방 식탁 위에 펼쳐진 수백 장의 영수증과 이메일 내역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7년 동안 쏟아부은 땀과 신뢰를 좀먹어온 기생충들의 식단표이자 저를 기술자로만 가두고 회사를 집어삼키려 했던 도윤의 검은 설계도였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진실들을 하나하나 데이터로 변환하며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습니다. 횡령 증거, 500만 원, 그리고 고객을 기만한 수십 통의 이메일. 이제 이독이 든 탄약들을 들고 제가 향한 곳은 바로 배신자들이 아직도 제 공간인 양 머물고 있는 저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제 주머니 속에는 그들의 추악한 연기를 한순간에 박살낼 침묵의 목격자가 담겨 있었거든요. 여러분, 동업이나 연애를 할 때 사람은 믿어도 시스템은 믿지 말라는 말 들어보셨죠? 제가 바로 그 시스템의 힘을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저는 먼저 선희에게 법적으로 완벽하게 검토된 퇴거 통지서를 송달했습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집안 곳곳에 클라우드와 실시간 연동되는 고화질 보안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현관, 거실, 주방, 사각지대는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성격상 이런 비겁한 짓 못해라고 믿고 있을 그들의 안일함이 바로 제가 노리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도윤 같은 타입은 늘 자신의 말발과 연기력으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하지만 렌즈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퇴거 당일 오전 10시. 약속된 시간이 되자 저는 든든한 증인이자 이제는 제 운영 매니저가 된 현태와 함께 집 앞에 섰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광경은 가관이었습니다. 도윤은 마치 자기 집 안방인 양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고 선희는 침실에서 제 귀중품이 담긴 박스를 챙겨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수집용 동전 세트와 고가의 전동 공구들이 들어있었죠. 그거 내려놔. 내 거야. 제 낮은 목소리의 선희는 미안한 기색은커녕 오히려 눈을 부라리며 당당하게 맞받아쳤습니다. 우리가 같이 산 시간이 있는데 이게 왜 다 내 거야? 이건 공동재산이야. 임신한 나를 이렇게 길바닥으로 내몰면서 이것도 못 가져가게 해? 4년을 만나면서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탐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도윤은 한술 더 떴습니다. 그는 제 앞으로 바짝 다가와 어깨를 툭 치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야, 박지훈, 나도 여기 있을 권리 있어. 선희 뱃속에 있는 애, 내 애잖아. 그럼 나도 이 집 보호자고 권리자야. 네가 뭔데 나가라 말아야? 너 지금 이 상황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싶어? 그는 제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휘두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전형적인 폭행 유도였죠. 만약 제가 예전처럼 감정적인 사람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그의 안면을 박살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뒷짐을 진 채 거실 구석 화분 뒤에서 조용히 빛나는 보안 카메라 렌즈를 응시하며 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지금 나 밀친 거야? 주거 침입에 폭행까지 추가하고 싶나 보네. 제 차분한 대응에 도윤은 더 흥분했습니다. 밀치면 어쩔 건데? 때려보라고. 이 새끼가 돈 좀 벌더니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너 오늘 제대로 임자 만났다. 그는 다시 한번 제 가슴을 강하게 밀쳐냈고 저는 일부러 뒤로 크게 휘청이며 바닥을 짚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약속이라도 한 듯 선희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지훈이가 도윤 씨를 죽이려고 해요. 임신한 저까지 때리려고 해요. 선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마치 공포영화의 주인공이라도 된 양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연기 대상감이었죠. 그녀는 손을 떨며 112에 전화를 걸어 남편 될 사람이 제 임신한 사실을 알고 미쳐서 사람을 때리고 있어요. 지금 피가 나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라고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도윤은 그 사이 자신의 입술을 살짝 깨물어 피를 내고는 소파에 쓰러져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현태는 구석에서 이 모든 과정을 자신의 휴대폰으로도 기록하고 있었지만 저들은 광기에 눈이 멀어 현태의 존재조차
잊은 듯 했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자 도윤과 선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승리를 확신하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선희는 달려가 경찰관의 옷소매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저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 저희를 때리고 짐을 다 부숴서요. 임신한 저를 밀치기까지 했다고요. 저 사람 당장 잡아 가주세요. 도윤 역시 비틀거리며 일어나 경찰관에게 상처를 보여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말리려고 했는데 무작정 주먹부터 날리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입술 터진 거. 하지만 경찰관이 상황을 정리하며 저에게 수갑을 채우려 할 때 저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클라우드 앱을 실행했습니다. 경찰관님, 잠시만요. 제가 이 집의 실소유자고 여기 계신 분들은 법적 퇴거 명령을 거부한 무단 침입자들입니다. 그리고 방금 벌어진 모든 상황, 제 휴대폰으로 실시간 녹화된 영상, 렌즈 3개가 각각 다른 각도에서 다 찍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는 도윤이 가만히 서 있는 저에게 다가와 2번이나 먼저 밀치는 장면, 제가 뒷짐을 지고 방어만 하는 모습, 그리고 선희가 물리적 접촉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아 연기를 시작하는 타이밍까지 잔인할 정도로 선명하게 재생되었습니다. 특히 도윤이 제 가슴을 밀치며 때려봐라고 조롱하는 음성까지 고음질로 녹음되어 있었죠. 영상을 보던 경찰관들의 표정은 당혹감에서 인해 차가운 경멸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상황이 완전히 다르네요. 권도윤 씨, 박지훈 씨를 밀치는 장면이 정확히 찍혔습니다. 그리고 신고자분 폭행당했다고 하셨는데 영상엔 전혀 그런 장면이 없는데요. 경찰관의 한마디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선희의 가짜 울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끊겼고 도윤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쓰는 말이 바로 자승자박입니다. 남을 가두려고 판구덩이에 본인들이 빠진 거죠. 권도윤 씨 폭행 및 주거침입, 그리고 공동공갈 및 허위 신고 교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미란다 원칙 고지하겠습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수갑의 차가운 금소금이 거실의 정적을 깼습니다. 도윤의 손목에 쇠사슬이 채워지는 순간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뭐든 팔 수 있는 영업맨의 자신감은 쓰레기통에 처박혔습니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지훈아,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있잖아. 이건 오해야. 내가 잠깐 흥분해서 그런 거야. 라며 비굴하게 소리쳤지만 저는 대답 대신 싸늘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선희는 소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훔치려 했던 제 동전 상자를 발로 툭 차며 낮게 말했습니다. 선희야, 할아버지 유품까지 건드리는 건 선 넘었지. 네가 그토록 원하던 자유와 새로운 인생. 이제 경찰서 취조실에서 마음껏 누려봐. 아, 그리고 허위 신고는 벌금이 꽤 셀 거야. 뱃속의 애를 생각해서라도 정직하게 살았어야지. 여러분, 배신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의 추악한 실체가 햇빛 아래 낱낱이 공개되는 것입니다. 도윤은 이제 단순히 동업 관계를 청산하는 수준을 넘어 형사처벌이라는 거대한 절벽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저는 도윤이 가지고 있던 모든 협상 카드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지분을 챙길 걱정을 할 게 아니라 제발 감옥만은 가지 않게 해달라고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죠. 저는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도윤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6개월간의 기만, 500만 원의 횡령, 그리고 오늘 저지른 폭행과 허위 신고까지 이 모든 항목을 합산한 청구서는 그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할 겁니다. 도윤아, 배신은 지능의 문제라고 했지? 그럼 이제 내 지능이 너를 어떻게 파멸시키는지 똑똑히 지켜봐. 자, 여러분,
이제 진짜 최종 정산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철창 안에 갇힌 도윤이 제 앞에 내밀어질 1원짜리 계약서를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직장에서까지 쫓겨나고 빚더미에 앉게 될 선희의 결말은 또 어떻게 될까요? 이 통쾌한 복수극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장이 곧 시작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답답하신 분들 혹은 주변의 배신 때문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께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절대 감정적으로 맞서지 마세요. 그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대신 아주 저렴한 가격에 설치할 수 있는 클라우드 카메라 한 대가 100마디 말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지훈의 복수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배신자들이 떨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댓글로 사이다라고 남겨주시면 힘내서 마지막 결말까지 아주 시원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경찰서로 가서 도윤의 항복 문서를 받아낼 차례입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도윤의 손목에 차가운 금속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제 거실을 무대로 펼쳐졌던 그 역겨운 연극은 비로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한 체포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경찰서로 연행된 도윤은 유치장의 차가운 바닥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을 겁니다. 주거 침입, 폭행, 허위 신고라는 형사 리스크에 더해 제가 민석의 집에서 밤을 새우며 낱낱이 파헤친 후 500만 원의 횡령 증거들이 그의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갔습니다. 결국 며칠 뒤 도윤 측 변호사로부터 사색이 된 목소리로 연락이 왔습니다. 지훈 씨, 도윤 씨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제발 민사 청구와 추가 고소만은 멈춰 주십시오. 원하는 게 뭡니까?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나타난 도윤은 불과 일주일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번지르르 하던 영업용 자신감은 온데간데없고 볼은 움푹 패여 있었으며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조차 제대로 들지 못하더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횡령 내역서, 고객 기만 이메일, 그리고 그날의 폭행 영상, 캡처본이었습니다. 조건은 딱 하나야. 네가 가진 우리 회사 지분 40% 전부를 나에게 양도해. 가격은 1원이다. 도윤의 변호사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1원이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현재 카지노 리조트 계약까지 고려하면 그 지분은 최소 수억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건 강도질 아닙니까? 저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도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빼돌린 500만 원에 내 거짓말로 날아간 계약들, 그리고 내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합치면 그 지분을 다 내놔도 모자랄 텐데 싫으면 관둬. 바로 법정으로 가자고. 횡령의 배임, 허위 신고까지 합치면 실형은 따놓은 당상인데 안 그래 도윤아? 도윤은 고개를 떨구고 신음하듯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서명할게. 제발 감옥만은 가지 않게 해줘.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1원짜리 지분양도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가 지난 몇 년간 저를 기만하며 쌓아온 모든 권리가 단돈 1원의 제 손으로 넘어오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장까지 찍힌 그 계약서를 소중히 챙기며 마지막으로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축하한다. 도윤아, 넌 오늘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불륜 기록을 세웠어. 6개월 즐기고 인생 전체를 날렸으니까 이 정도면 가성비 최악이지. 도윤은 대답도 못한 채 도망치듯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능적인 복수의 쾌감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면 저는 가해자가 되었겠지만 시스템을 이용하니 저는 완벽한 승자가 되었습니다.
도윤이라는 기생충을 제거한 뒤 저는 곧바로 회사 리모델링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저와 함께 현장에서 피땀 흘린 기술자 현태를 운영 매니저로 정식 승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현태는 현장을 속속들이 알고 고객들에게 번지르르한 영업 멘트 대신 정직한 기술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이었죠. 고객들은 도윤의 매끄러운 기만보다 현태의 투박하지만 확실한 진심에 더 큰 신뢰를 보냈습니다. 덕분에 도윤이 망쳐놓았던 거래처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고 우리 팀은 전보다 훨씬 단단한 결속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진짜 전문가 집단이 되었습니다. 한편 선희의 몰락은 도윤보다 더 처참했습니다. 그녀는 제약 영업직에서 즉각 해고되었습니다. 제가 확보한 허위 신고 및 사기 혐의에 대한 법적 통보서가 회사 인사팀에 전달되었고 평소 그녀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불성실한 태도까지 수면 위로 드러나며 업계에서 사실상 영구 제명당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선희에게 선물했던 3,700만 원짜리 맞춤 다이아몬드 반지를 법적 반환 청구를 통해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나는 완벽을 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떠들며 제 등골을 빼먹던 그녀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앗아 처분한 돈으로 저는 몇 년간 고민만 하던 최첨단 냉난방 진단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녀의 탐욕이 우리 회사의 기술력을 높여주는 밑거름이 된 셈이죠. 정말 통쾌하지 않습니까? 선희는 이후 사기성 허위 신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도윤과의 관계요? 돈줄이 끊기자마자 그들의 운명적 사랑은 추악한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선희는 부모님 댁으로 쫓겨가 매일같이 도윤을 원망하며 지내고 있고 도윤은 횡령금 변제와 사채 압박을 견디다 못해 지방 소도시로 숨어들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업계가 좁다 보니 그들의 이름은 이제 절대같이 이래서는 안 될 배신자 리스트의 맨 윗줄에 박제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빛없는 회사에 사장실로 출근합니다. 더 이상 옆에서 비아냥거리는 동업자도 뒤에서 제 공로를 가로채는 배신자도 없습니다. 도윤과 선희가 제 침대 위에서 저를 비웃던 그날, 제가 만약 주먹을 휘둘렀다면 지금쯤 저는 모든 것을 잃고 전과자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증거와 시스템이라는 가장 날카로운 칼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제 인생을 완벽하게 재건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배신을 당했을 때 가장 강력한 복수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여러분이 보란 듯이 더 잘 사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조언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노력을 훔치려 하거나 소중한 신뢰를 짓밟는다면 절대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지 마세요. 차분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으로 응징하세요. 감정은 순간이지만 기록은 영원하며 법은 증거 앞에서만 움직입니다. 제가 일원 한 장 남기지 않고 그들을 털어낸 것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정의로운 승리를 거두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여러분의 복수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8개월 뒤 모든 것을 잃고 밑바닥까지 추락한 도윤과 선희가 제 사무실 로비에 나타났을 때 벌어진 진짜 마지막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민 황당하기 짝이 없는 제안과 제가 그들에게 날린 최후의 일격, 이 피날레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확인해 주세요. 이 복수극의 진정한 마침표는 다음 파트에서 찍힙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정의 구현을 완성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이 만약 저였다면 로비에 나타난 그들을 만나주셨을까요? 아니면 바로 소금을 뿌리셨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파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윤의 떨리는 펜끝이 종이 위에 닿는 순간 2년 반 동안 이어온 기만적인 파트너십은
단돈 1원에 끝이 났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를 치른 도윤은 그렇게 제 인생에서 완전히 퇴장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그들을 치워버린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배신자들이 스스로 만든 지옥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저는 보란듯이 제 세계를 더 단단하고 투명하게 재건했으니까요.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몇 달은 영화처럼 통쾌한 순간들만 가득했던 건 아닙니다. 법률 비용으로 수천만 원이 나갔고 도윤이 망쳐놓은 계약들을 수습하느라 현장보다 사무실에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 전화를 돌리는 아침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출혈은 배 졌습니다. 도윤의 빈자리는 정직한 기술자인 현태가 매니저로서 훌륭하게 메워주었고 우리 팀은 이제 영업용 가식이 아닌 진짜 실력으로 업계의 신뢰를 되찾았습니다. 그 결과 보류되었던 정선 리조트 프로젝트는 역대급 성과급과 함께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반면 도윤과 선희의 소식은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도윤은 야심차게 자기 HVAC 회사를 차렸으나 안전기준 미준수로 첫 현장부터 영업정지를 당했고 두 번째 고객에게는 계약 위반 소송을 당해 파산 직전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선희는 제약 영업직에서 해고된 후 사기성 허위 신고 전과 때문에 재취업의 길이 완전히 막혔고 무리하게 끌고 다니던 리스 차량까지 압류당하며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그 뜨겁다던 운명적 사랑은 돈줄이 마르자마자 서로를 탓하고 증오하는 추악한 원망으로 변해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제 사무실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현태가 창백한 얼굴로 들어와 도윤과 선희가 로비에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체 무슨 염치와 낯짝으로 여기까지 왔을까? 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호기심에 저는 그들을 들이라고 했습니다. 로비에 나타난 그들의 몰골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도윤은 8개월 만에 살이 10kg 이상 빠진 듯 옷이 몸에서 겉돌았고 스트레스로 머리숱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선희는 마트에서 산 듯한 낡은 옷차림에 아무리 화장으로 덧칠해도 가려지지 않는 짙은 다크서클을 단 채 초라하게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 마치 준비한 대본을 읊듯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우리가 끝이 안 좋았던 거 알아. 나도 많이 반성했어. 하지만 우리 예전 실력이 있잖아. 네가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 번만 다시 끼워줘. 3자 파트너십 구조를 제안할게. 네가 최대 지분을 갖고 우리에게 15%씩만 나눠줘도 우린 만족해. 다시 형제처럼 일해보자. 선희는 옆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동정에 호소했습니다. 지훈아, 우리 정말 갈 데가 없어. 부모님도 우리를 외면하셨고 대출이자도 못 내고 있어. 뱃속의 아이를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당신 밑에서 청소라도 할게. 저는 그들의 구걸을 끝까지 듣고는 침묵을 길게 끌었습니다. 그들이 안절부절 못하며 제 입술만 바라볼 때까지 시계 초침 소리가 귀를 때릴 만큼 긴 침묵을 유지했죠. 그리고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단 한 문장으로 그들의 희망을 도려냈습니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너희가 스스로 만든 판이니 이제 그 지옥 안에서 평생 살아라. 도윤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듯 제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같이 만든 게 있잖아. 정이 있잖아. 저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차갑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의미 있었지. 내가 널 단돈 1원에 정리해준 그 순간까지는 말이야. 내 주차장에서 울던 길바닥에서 자든 상관 안 해. 하지만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현태야, 이분들 모셔다 드려. 현태가 차가운 표정으로 앞으로 나서자 두 사람은 그제야 깨달은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건너갈 수 있는 다리도 기댈 수 있는 등도 없다는 사실을요. 낯익은 주차장에서 30 넘은 성인 둘이 통곡하는 소리가 창밖으로 들려왔습니다. 어떤 실수는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인생의 선택에는 반드시 피눈물 나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그들은
이제야 온몸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15초쯤 아주 잠깐 마음이 불편했지만 곧바로 고개를 돌려 책상 위 도면을 살폈습니다. 저는 이제 33살. 빚없는 탄탄한 회사의 주인으로서 평온한 아침을 맞이합니다. 도윤과 선희는 자기들이 뿌린 씨앗의 결실인 파멸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겠지만 저는 제가 선택한 정직과 노력의 대가를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배신은 아프지만 인과응보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밥줄을 건드리거나 신뢰를 짓밟는다면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무너지지 마세요. 시스템으로 이기고 결과로 증명하세요. 배신자들에게 돌아갈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제가 오늘 똑똑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운명을 만듭니다. 선택의 책임은 오롯이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정의구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경종이 되었거나 상처 입은 마음에 시원한 사이다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지훈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세요. 배신은 지능의 문제라던 도윤의 말은 틀렸습니다. 복수는 지능의 문제이며 결과는 인성의 문제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승전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지훈의 복수는 여기서 완벽한 마침표를 찍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원한 하루 되십시오.